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주부터 연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각 당과 후보가 내놓은 정책과 공약 분야별로 꼼꼼히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남 지역에서 창원을 중심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노동 분야 쟁점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김승환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김승환 노무사께서는요 경남 지역 노동자 산업재해 그리고 청소년 근로 이주민 노동자 관련해서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역대 경남 선거 볼 때 노동 분야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어느 네. 정도 된다고 보세요? 총선이 불과 15일여 남았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이번 선거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특수 상황까지 겹쳐서 네. 이 선거에 관심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역대 경남의 선거에서 노동 분야가 갖는 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울산, 창원, 거제를 잇는 영남 진보벨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 특성상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이라던가 후보를 지지하고 또 단일화를 권고하거나 흩어져 있던 진보 정당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사실상 연고가 없던 고 노회찬 의원이 창원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노동계의 단일화, 후보 단일화가 큰 힘을 발휘했던 한 예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경남 소재에는 대우조선이라던가 STX조선, 또 한국GM 등 여러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여파가 우리 경남 시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을 저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들 때문에 경남 지역 선거에 있어서 노동 분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번 선거 역시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지역 노동 현안의 진단과 또 해결 방법이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총선과 노동 관련해서는 창원 성산구를 뭐 저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눈 적이 있는데 4.3 보궐선거 때 이례적인 여야 단일화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노동계 인사가 대거 출마했습니다. 예측이 참 어렵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각 당의 유불리 관계도 궁금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시는 총선 전망 어떨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지난 보선에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당선된 가장 그 중요한 오인을 꼽자면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번 선거도 이제 진보 진영, 민주 진영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그 성산구의 선거는 이런 구도로 이제 갈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계 쪽하고 일부 시민 사회에서 지금 계속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단일화 성사의 최대 변수는 아무래도 경선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당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각 갈등 국면에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례대표형 정당을 지금 만들므로 해가지고 그 정의당이 노골적으로 좀 불편한 심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창원 성산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정의당 후보가 다 나온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양 진영 모두 좀 불리한 형국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또 심상정 대표가 있는 고향갑도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게는 그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선거에 임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논의조차가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그 정의당과 민주당이 그 일단 이제 갈등의 그 해결고리를 찾는 접점을 빨리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국적 단위에서 지역구 후보 그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해결돼야만이 좀 성선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보수 진영이 훨씬 좋은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아무래도 당론이나 정책 방향이 비슷해서 민중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유권자들 이해하기 쉽게 두 당의 공통점, 차이점 있으면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두 진영 모두 이제 노동계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들이고 특히 이제 민주노총으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강령과 정책면을 비교를 해보면 그다지 큰 차이점이 없는 게 사실이고요. 원래 이제 두 진영 모두 이제 통진당 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통진당 해산 이후에 이제 민중당은 이제 통진당의 맥을 계속 잇고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정의당은 이제 통진당과 다수 이제 거리를 두고 있으면 통진당이 갖고 있던 색채를 이제 버리려고 했던 그런 정당입니다. 근데 이제 민중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좀 탐탁지가 않죠. 특히 이제 그 정의당이 원내 입성한 지는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뭐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여당과 좀 공조하는 모습 자체가 민중당에게는 조금 다소 이제 좀 섭섭한 그런 그 감정을 느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원내 입성 이후에 그 정의당이 조금 그 과거에 갖고 있던 강렬한 진보 색채를 좀 버리고 조금 우클리닉한 좀 리버럴한 정당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정당이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서로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정당의 단일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경남 지역 총선 노동 분야가 주제인 만큼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접근해 볼 텐데요. 먼저 두산 중공업의 위기입니다. 탈원전과 동일선상에 있는 큰 이슈라서 첫 번째 주제로 꼽아봤는데 이 두산 중공업과 창원 상공회의소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줄 거다고 보시는지. 네, 지난 3월 24일 창원 상공회의소와 또 두산중공업지회가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80여 개 원전 관련 기업과 소속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두산중공업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또 휴업까지 검토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이 세간에 알려져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사람이 미래다라는 광고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뽑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영위기를 맞게 돼서 우선 상당히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특히 두산중공업 본사가 창원에 있고 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상당수가 창원에 거주하다 보니 두산중공업의 이 위기가 창원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과 맞물려서 두산중공업의 위기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지역선거 최대 이슈로 부각이 돼서 각 당에서도 자기만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각 당에서 내놓는 공약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들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네, 각 당 관련 공약이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 교수께서 좀 살펴봐 주시죠. 두산 중공업의 네.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네. 조금 짚어본다면 그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지금 그 탈원전 폐기 정책을 오래전부터 이제 추구를 해오고 있고요. 여당인 민주당도 그 대통령의 입장이 탈원전 정책이니까 여기에 이제 발을 맞추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단 그 두산중공업 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이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 민주당 후보들은 그 신한울 3, 4호기만이라도 좀 그 건설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를 내심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히 지금 이제 뭐 호소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의 영국 의원은 그 두산중공업이 이 지경까지 오기는 경영진의 문제가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세계 에너지 시장 흐름을 경영진이 잘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이 발벗고 나서고 책임을 져야 된다. 구조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자 출연해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서영철 후보도 거의 뭐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두산중공업은 공기업을 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내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리고 중공업이 갖는 그 성격이 마찰이 빚고 있는 이거를 딱 누구의 탓이다라고 몰아가는 건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수입에 의존했던 가스터빈 산업을 두산중공업이 국산화 개발하는 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도 어쨌든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걸 보면 순기능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총선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요. 말씀하셨듯이 후보들이 현실 가능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조 교수가 쭉 그 공약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두산중공업이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이 공통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단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차이가 좀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두산중공업이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을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이게 탈원전 때문이냐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때도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꼭 탈원전 때문이냐라고 봤을 때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인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사태의 책임이 탈원전이라는 하나의 포커스에만 맞춰지면 다른 문제에 대한 이슈 조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단을 해보고 또 해법도 함께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논의해봐야 될 자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난주 1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또 지원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도 높은 자구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이제 위험이 발생할 텐데 이 구조조정이 발생을 했을 때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또 구제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한 뭐 마련이라든가 또 정책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두산중공업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각 정당에서 선거용 또 공약으로 쓰기 쉬운 굵직한 문구를 뽑아내기 위한 공약에 조금 치우쳐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세부적인 게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저희 피부에 조금 다가올 만큼 세부적이거나 또 조금 이게 과연 현실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권자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정책, 구체적인 정책의 부재는 늘 나오는 말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각 당, 도당과 후보가 유념해야 할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산중공업이 창원 성산구 총선에서 핵심이 됐습니다. 후보 단일화에도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 예상하고 계시는데 정의당과 민중당 얘기를 저희가 아까 좀 미뤘는데요. 예, 좀 한번 후보 단일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문할게요. 그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 후보자들이 그 노동자의 표를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표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중공업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책도 내놓아야 되는데 그 양진영 모두 지금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이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좀 우리 현실성을 따지고 볼 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따져보면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뭔가 좀 두리뭉실한 그런 이제 그 원론적인 그런 대안만 내놓는다고 보면 이게 이제 유권자의 표심을 가르는 주요한 이제 잣대로 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저는 이게 이제 단일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후보 단일화는 명분과 공학적 측면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만 후보 단일화 가능한데 일단 이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 민주 진영 후보가 단일화를 못하면 국회의원 자리를 보수 진영에 뺏긴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명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각 정당마다 이제 그 경선 방식을 놓고 단일화 방식을 놓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학적 접근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현재 이제 정황상 급한 쪽은 이제 정의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어떠한 그 카드를 내놓은지 경선 방식을 그래서 여기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탈 것인지 아니면 정체될 것인지 달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산중공업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총선 코로나19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노무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또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 하락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폐업이라든가 또 휴업 그리고 가족 같은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감축까지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해고라든가 임금 체불에 대한 문의가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어렵다.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일방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이거는 부당 해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노동법에서는요. 노동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법으로 정해놓으면서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상시 4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만 적용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 부당해고 보호 규정이라든가 연차휴가, 또 휴업수당, 또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 제한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중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가요. 2016년 기준 전체 약 1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네.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에서 노동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네, 4인 이하 사업장 관련 이 문제, 근로기준법 문제는 사실 꾸준히 제기가 돼 왔는데 네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아 보인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무사께서 보시기에는 당연히 뭐 해당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네. 문제로 불거진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9년과 2019년에 두 차례나 헌법재판소에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한 바가 네. 있거든요. 그렇지만요, 이 상시 4명 이하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하도록 한 것, 이거 1989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지 네. 않습니까? 이 30년 동안 사회 구조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많이 바뀌었죠, 네. 노동 시장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경우에는 부당 해고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을 안 받다 보니 네. 장시간 근로라든가 또 저임금과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고 부당 해고 규정을 안 받다 보니까 언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이렇게 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주가 부당한 대우를 해도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 취업 시장에서 밀려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또 몰리게 되고 오히려 법적 보호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게 되고요. 네, 보호를 못 받고 더 법의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작년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근로기준법은요,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거든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지키라는 건데 네. 오히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해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당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더 보호할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 네.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당이 노동 분야 정책을 구체화할 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후보 등록이 본격화됐습니다. 소수계층을 대변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노동계 인사 기업가 출신들이 이번에는 보여서 희망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조 교수께서는 이게 조금 확대 해석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진일보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성산구에 좀 국한해 가지고 노동계 후보들이 많이 놓은 거지 전국적 단위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네.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 이제 소수계층은 약자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약자는 청년, 여성, 노동자, 장애인, 뭐 이주민 등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그 이들을 대변하는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대 양당 그에서 이제 16개 선거구에서 청년 세대 여성 후보를 단 한 명도 이제 내지를 않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현재 후보자들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를 뭐 등한시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천이 좀 아쉬운 거고 또 보통 이제 비례대표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수자를 대변하는 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공천을 받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례대표형 정당 그 설립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도 이번 공천에서 특이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의당 여영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계 인사인데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짧게 아주 간략하게. 뭐 네. 1년 정도밖에 의정 활동을 안 했지만 굉장히 잘했다고 그런 평을 받고 있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노동 분야의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라는 사회는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그 노조가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부가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분들 자칫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동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5